안녕하세요. 제 나이 70을 바라보고 있어요. 남들에겐 저물어가는 나이지만 저에겐 청춘 같은 나이랍니다. 50대 초반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되었어요. 그땐 참 살 길도 막막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며 믿기지 않았는데 산 사람은 사라지더라고요. 다행히 막내딸 시집 가는 것까지 다 보고 가신 양반이라 그 모습에 위로하며 애써 꾸역꾸역 살았습니다. 생전에 굉장히 빚이 많았어요. 이 빚을 갚으려고 남편과 저 열심히 일을 했고 이제 거의 다 갚아갈 때쯤 남편이 사고로 먼저 세상을 뜬 것이죠. 다행히 남편의 생명보험금으로 나머지 빚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은 정말 한평생 일만 하다가 갔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아직도 마음이 아프긴 한답니다. 전 사별 후 겨우 집 하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다니고 있던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벌이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아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식이 뭔지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우리 이번에 신축 아파트 들어가는데 처음 들어가는 그 비용이 모자라네. 아유, 얼마면 되는데. 아유, 여유가 있으면 척척 해주면 좋은데. 엄마도 꼴랑 이거 집 하나 있는 거라. 노후에 뭐가 없고. 내가 빚은 갚을게. 그냥 엄마가 담보로 대출만 받아줘. 어차피 이 집 빚도 다 갚아서 담보대출 꽤 나오잖아. 맞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엄마가 언제까지 일을 할지도 모르고. 혹시라도 빚 못 갚으면, 아휴, 아니다. 그래 알겠어. 해줄게. 아들은 신혼집을 마련한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고, 저 역시 아들 장가 갈 때 아무것도 못 해줬던 터라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전 그렇게 아들에게 집을 담보 삼아 대출을 해주었고, 아들은 그 덕분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어서 제가 다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 고마워. 내가 빚은 갚을 테니까 걱정 마. 은행 이자랑 같이 해서 다달이 엄마 통장으로 보낼게요. 걱정 마요. 그래, 알겠어. 그래도 이제 집이라도 마련했으니까 엄마도 한시름 놓인다. 너 항상 전세 전전하는 거 마음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꿈이었는데 그래도 집 마련 하나 하니까 마음은 편해. 남들 다 있는 집 이제 마련한다. 이 느낌. 그래도 내가 도움을 줘서 집이라도 이제야 장만한 아들을 보며 기분은 좋았고, 아들벌이를 뻔히 다 알았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 제가 빚을 갚는 날도 많았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은행 빚을 잘 주더니 제가 말을 하지 않는 달은 보내지 않는 달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오죽 힘들면 그럴까 싶어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일단 내 돈으로 내자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런 저에게는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다 결혼한 마당에 딱히 낙이라고는 없었는데 그나마 친구들 만나는 것이 제 낙이었어요. 그러다 친구 중 재혼을 한 친구가 저에게도 재혼을 추천하더라고요. 너도 이제 사별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사람 하나 사귀어봐. 얼마나 활력이 도는데 맨날 일만 하고 그러니? 자식 다 필요 없어. 늙으면 남편이 최고야. 알아?
자식들도 요즘엔 자기 앞가림하기 바쁘지. 나 봐라. 맨날 강아지랑 그렇게 둘이서 있다가 요즘엔 얼마나 활력이 도는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얼른 사람 좀 만나봐. 됐어. 무슨. 아유, 이 나이에. 그리고 일하고 집에 오면 8시 다 돼간다. 그런데 무슨 재혼이야. 난 이대로가 좋아. 아직 남편 떠난 빈자리 누구로 채우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 얼마나 열심히 살다가 갔니? 내가 죄책감 들지, 그런 생각하면. 요새는 안 그렇다니까. 산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걸 더 바랄걸? 너 이렇게 사는 거 남편이 마음 아파할 거야. 재미가 있어야지. 자식들이 네 마음 알아줄 것 같니? 절대 안 그래, 정말. 나도 남편 보내고 참 자식 다 필요 없다고 느꼈다니까. 너도 친구라도 만들면서 지내. 너 이렇게 지내는 거 우리가 안타까워서 그래. 너네 자식들이 살가운 편도 아니고, 안 그래? 우리 말 새겨 들어. 친구들을 만나면 늘 재혼을 얘기했고, 아니면 주변에 친구들 좀 만들라고 저에게 성화를 했어요. 아직은 시기상조이거나 딱히 관심이 없는 분야여서 그냥 웃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저희 동 아파트 경비실에 새로 오신 분이 오게 되었죠. 싹싹하고 일도 잘하시고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오며 가며 인사도 하고 고생하시는 경비 아저씨 음료수라도 한 번씩 챙겨드렸어요. 워낙에 아파트 꾸준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고 무엇보다 매우 상냥했어요. 그 아저씨를 보고 있으면 세상 참 긍정적이시다는 마음을 가지고 좋게 바라보게 되었는데 힘들게 청소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거든요. 사람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챙겨드렸어요.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이거 한 잔 드시고 하세요. 날이 너무 덥죠? 조금 그늘졌을 때 하면 좋을 텐데 오늘 해가 많이 나네요. 에이, 괜찮습니다.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죠, 저야. 이 시간에 늘 출근하시는 건가요? 부지런하시네요. 네, 이 시간에 늘 출근하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더우니까 쉬엄쉬엄 하시고요. 아파트에서 제일 친절하신 것 같아요. 저도 늘 302호 아주머니 보면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렇게 저희는 친해졌습니다. 혼자 사는지라 가끔 전구가 나가거나 전기가 이상할 때 제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경비 아저씨뿐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경비 아저씨는 늘 본인 집처럼 수리해 주시고 척척 일처리를 해 주셨는데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가까워지다 보니 서로 속 얘기도 하게 되었고 경비 아저씨 또한 저와 같이 사별을 한 사람이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저희는 공감대 형성이 더 잘 되어 얘기가 통했죠. 슬아의 자식은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자식이 있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지만 경비 아저씨는 정말 철저히 혼자라고 했고 그 얘기를 들으니 더 안타까웠어요. 전 아내 떠나보낸 지 12년이나 됐어요.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년이라니.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네요. 아유, 그러게요. 전 아직 10년까진 되진 않았지만 참 엊그제 같네요. 사실 저희는 넉넉하지 않은 편이라
남편이 늘 뼈 빠지게 일만 했거든요. 그게 참 마음에 걸려요. 좋은 세상 누려보지도 못하고 간 것 같아서 제일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놀러라도 한 번 더 갈걸. 아,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싶으면서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그 생각만 하면. 그러게요. 저도 참 아내 살아있었을 때 굉장히 어려울 때라 아내가 무지 고생했거든요. 그나마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옆에 없네요. 인생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게 아쉬운 게 인생이려나요?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잡생각도 안 나고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것 자체가요. 안 그런가요? 집에만 있으면 적적하고. 맞아요. 차라리 이렇게 일 나가고 하면 시간이라도 잘 가서, 그리고 놀면 뭐해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노후 준비해야죠. 경비 아저씨의 말이 참 공감 갔습니다. 아쉬운 게 인생인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경비 아저씨가 집에 와 전기를 고쳐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었는데, 뜬금없이 이 시간에 딸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맡기고 잠깐 들렸다면서 말이죠. 딸은 저와 경비 아저씨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고, 한 번도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예의가 없게 행동했어요. 아주 오랜만에 방문한 딸이 반갑기도 했지만 예의 없게 행동하는 모습에 정말 화가 났어요.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엄마, 아니, 왜 경비 아저씨가 엄마 집에 계셔? 굳이? 그리고 전기 같은 건 오빠나 이서방 부르면 되지. 아저씨, 일 보셨으면 나가보세요. 뭘 얘기를 주절주절 하고 계세요? 나가서 할 일 더 많으신 거 아니에요? 아, 얼른 가보세요. 아, 음료수 잘 마셨습니다. 그럼 전 가볼게요. 전기가 여러 군데 나가서 이곳저곳 고쳐주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유진이 너 말 그렇게 할래? 아휴, 죄송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전기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데 수고하세요. 경비 아저씨도 민망한지 인사만 하고 집에서 나가버렸고, 딸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다짜고짜 불청객 취급을 하는 딸에게 정말 실망했거든요. 저를 도와주려고 온 사람인데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 해서요. 그렇게 오랜만에 본 딸아이와 언쟁을 하였지만 딸아이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감을 못 잡더라고요. 전 예의 없는 태도에 화가 난 건데 말이에요. 경비 아저씨가 얼마나 도움을 주시는 줄 아니? 꼭 앞에서 말을 그렇게 해야 해? 내가 전기 나가서 이서방이나 네 오빠 뻔질나게 부르면 좋아하겠어? 가끔 와서 반찬 가지러 가라고 해도 그렇게 짜증짜증을 부리는데 안 그래? 참 너도. 아니, 외간 남자잖아. 왜 함부로 집에 들이냐는 거지. 아무리 경비 아저씨라고 해도 남들이 어떻게 보겠어? 주변 좀 의식해. 나도 보는데 민망하더라. 둘이서 덩그러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저 경비 아저씨도 웃겨. 올 때마다 음료수 받아 먹지? 참나.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래. 추해. 그러지 마. 외로워서 그래? 아, 경비 아저씨랑 노닥거릴 시간에 우리 애들 한 번이라도 봐줘. 뭐? 남들이 뭐라고 보는데? 아니, 주민이 필요하면 경비 아저씨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너도 참 웃긴다.
너 여기 얼마나 자주 오는데? 언제 그렇게 자주 왔다고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니 지금? 엄마가 그 정도 사리 분별 못하는 줄 알아? 결론은 네 애 봐주라 이거네. 너도 진짜 너무한다. 오랜만에 와서 엄마한테 한다는 소리가 진짜 실망했어. 아, 엄마, 오랜만에 본 딸한테 왜 그래? 내가 틀린 소리 했어? 진짜 저 아저씨랑 뭐 있는 거 아니야? 하필 있어도 저랑 경비 따위랑. 아우, 수치스럽고 창피해. 다신 이 집에 들이지 마. 알겠어? 엄마 보러 왔다가 괜히 기분만 잡치고 가네. 딸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생각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경비 따위라는 말을 들었을 땐 내가 정말 딸아이를 잘못 가르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딸과 대판한 뒤 딸은 집으로 돌아갔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씩씩대며 집으로 가버렸고 그 모습이 정말 속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구나 싶으면서 외롭고 씁쓸했죠. 그러다 아파트 담보 대출금이 또 빠져나갔다는 문자를 받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야. 요번 달에도 대출금 안 보냈더라.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거야? 아니면 아예 대출 받은 거 잊은 거니? 엄마가 지금이야 내줄 수 있지만 퇴직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가 엄마 책임질 거 아니잖아. 그래도 너도 알고 있어야지. 아, 엄마. 그 정도 그냥 엄마가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엄마 돈 쓸 데도 없잖아. 혼자 벌어서 혼자 사는 건데. 이제 아빠 빚도 다 갚았고 그냥 나 집 해줬다 생각하고 엄마가 내주면 안 돼요? 나도 힘들어서 그래. 솔직히 결혼할 때 우리 집 사정 너무 어려워서 뭐 하나 번번이 해준 거 없잖아. 그냥 엄마 정년 퇴직할 때까지만이라도 갚아줘요. 네? 그래 뭐 해줄 수는 있지. 그래도 너 참 너무한다.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 뒷바라지 한 건 생각 못하니?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해준 거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너도 참 엄마 마음 후벼 파는데 뭐 있다. 없는 형편에 너 학원 보내달라는 거 다 보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해줬는데 집 안 해주면 해준 게 없는 부모인 거야? 진짜 내가 할 말이 없어 아주.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그냥 남들 다 해주는 집 하나 엄마가 해준 거 아니잖아. 내가 흙수저지 괜히 흙수저겠어? 그만해요. 돈 얘기할 거면. 나도 힘들어. 애랑 와이프 먹여 살리는 가장한테 꼭 이렇게 전화로 얘기해야겠어? 엄마는 혼자 사니까 쓸 돈도 없겠구먼. 기분 좋게 내주면 되지. 이걸 꼭 얘기를 해야겠냐고. 나도 엄마랑 이러고 싶지 않다고요. 아셨어요? 아들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자식들 다 필요 없다고 하는구나 싶기도 하면서 어렸을 적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먹이고 입히고 어렵게 키워놨더니 해준 거 없다는 소리나 듣고 앉아있고 참 허망했어요. 더더구나 의지할 곳 없는 몸이니 더 외롭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싸움밖에 안 될 것 같아 아들과 전화를 끊고 많이 울었어요. 제 인생이 불쌍해서 말이죠. 한참을 울다 저녁이 다 되어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에 나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또 다정하게 저에게 무슨 일 있냐며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참 저도 모르게 저의 속상한 마음을 경비 아저씨한테 다 털어놨습니다.
그는 제 말을 다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는데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준 게 말이에요. 이상하게 둘이 있으면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있어도 의지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딱 그런 사람이었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죠.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제가 속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언젠가부터 아저씨한테 이런저런 얘기나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참 아주머니만 보면 마음이 편해져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되네요. 외로운 사람끼리 통해서 그런가요? 언제든 힘들 때 저한테 털어놓으세요. 말 못하고 계속 소화를 했다간 마음의 병이나 생기죠. 우리같이 외로운 사람들 마음의 병까지 생기면 쓰겠나요? 그래도 우리 몸은 우리가 지켜야죠. 언제나 응원합니다. 아셨죠? 감사해요.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사실 정말 힘들었거든요. 어느 한 명한테 이 마음 털어놓을 수도 없고 쓸쓸하고 외롭고 자식들도 내 마음 하나도 몰라주는 것 같고 자기들 살 길만 바쁘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한 적이 있나. 에휴, 죄송해요. 친구들한테 얘기하자니 내 얼굴에 침 뱉는 꼴인 것 같고 참 주책맞게 제가 아저씨 붙잡고 이런저런 말이나 늘어놓고. 경비 아저씨의 응원에 눈물이 와락 쏟아졌어요. 괜찮다 괜찮다 하고 살아온 세월이었지만 정작 괜찮지 않더라고요. 늘 외로웠고 쓸쓸했고 허전했죠. 시집장가 간 아들, 딸 그저 눈치 살피느라 할 말도 못하고 살고 행여나 나 신경 쓰면서 힘들어할까 늘 괜찮은 척해야만 했던 과거들. 모든 게 복잡한 감정으로 터져나와 눈물이 와락 쏟아졌어요. 경비 아저씨는 그런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그저 티슈를 건네며 토닥토닥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심적으로 많은 위로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많은 말을 주고받고 저희는 조금 특별한 사이가 되었는데 정말 특별한 친구 말이죠. 쉬는 날 데이트도 하며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고 오랜만에 설레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반찬도 많이 챙겨주게 되었고 아무래도 이 나이에 남사스럽지만 조금 특별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가 되었죠. 친구들도 새 출발을 하려는 제 모습을 보고 참 좋아했어요. 이제야 얼굴이 밝다. 너 요즘 얼굴이 얼마나 밝은 줄 아니?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보기 좋아. 안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잘해줘? 너랑 나이 차이도 딱이더만. 듣기로는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잖니. 내 친구 이렇게 기분 좋아 보이니까 나도 참 웃음이 난다. 그동안 얼마나 죽상이었어, 네가. 안 그래? 축하해. 이 행복 오래가길 바랄게. 알겠지? 고마워. 요즘은 그래도 활기차. 쉬는 날도 기다려지고 매일 혼자만 덩그러니 있다가 나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조금 더 만나보다 재혼해. 외로운 사람끼리 합치면 좋잖아. 그 사람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이다 얘. 친구는 재혼을 추천했고 외롭게 늙어가지 말고 그냥 살림을 합치라고 말했어요. 사실 그런 마음이야 들었지만 자식들의 눈치에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재혼에 대해 고민만 하고 있을 때 경비 아저씨는 저에게 재혼을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책 맞지만 참 많이 설레고 떨리더군요.
그리고 진지하게 재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행복해지고 싶었거든요. 결혼합시다. 새 출발이요. 남은 생 고생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서로 위해가며 그냥 의지하고 살아요. 어때요? 아, 사실 용기가 안 나요.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뭐라고 생각할지 걱정도 되고요. 제일 망설여져요. 그래서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절대 영옥 씨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 없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은 저를 믿어줘요. 앞날을 자신하는 경비 아저씨의 말에 참 마음이 놓이고 든든했고 그렇게 저도 재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말하기 부끄럽고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알려야 되는 소식이라 자식들을 집에 불러 얘기를 꺼냈습니다. 역시나 제가 얘기를 꺼내자 자식들은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저보고 노망이 들렸다느니 이런 막말을 하면서 말하는데 속상했어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났고 본인들 필요할 때만 엄마였지 사실상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없는 자식들이 제가 결정한 일에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엄마에게 막말을 해대며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치매 아니야? 누구랑 뭘 해? 꼴랑 경비 아저씨 하는 사람이랑 재혼을 하겠다고? 아, 진짜 노망났네, 이 아줌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다니까. 엄마, 절대 안 돼. 무슨 재혼이야, 그 나이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제발. 추해 진짜. 그냥 조신하게 늙어가면 되지. 남자애 환장했어? 왜 남자랑 살려고 해? 아, 기막혀 진짜.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그 아저씨 아무것도 없이 경비만 하는 것 같던데 골라도 꼭 어디 그런 사람을. 왜? 그 사람이 엄마 집 하나 있으니까 몸만 들어와 살겠대요? 아, 기막혀 진짜. 절대 안 되는 줄 알아. 엄마 부끄러운 줄 알아요.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입 하나 느는 거예요. 알아요? 엄마만 개고생이라고. 아니, 우리도 고생이야. 둘 다 늙으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 안 사람 보기 부끄러우니까 이쯤에서 그만 헤어져요. 엄마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잘 어울려. 알아? 그러니까 절대 재혼은 안 돼. 내가 니들한테 피해주니? 아니, 엄마가 재혼하는 게 너희한테 그렇게 욕을 먹을 일이야?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건데 어쩜 말을 그렇게 해? 아, 너희 내 생각 한번 해준 적 있어? 항상 필요할 때만 연락하잖아. 엄마 남은 인생도 니네 마음대로 할래? 엄마 인생? 그렇게 멋대로 살 거면 우릴 왜 낳았어? 우리가 싫대잖아. 어디 창피해서 내가 말할 수나 있어? 꼴랑 경비랑 눈 맞아서 우리 엄마 재혼한다고? 진짜 쪽팔린다, 엄마. 나이값 좀 해, 제발. 어쨌든 나랑 오빠는 절대 반대니까 그런 줄 알아. 없는 살림에 입 하나 늘 일 있어?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참나. 늙은 헛바람이 불어가지고 재혼은 무슨. 절대 안 돼. 딸과 아들의 말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아들과 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리 동 경비와 재혼한다는 내 말에 입 하나 는다며 경비초소에 가서 이것저것 던지고 부수었습니다. 정말 창피했고
아주 못된 자식들이었어요. 단 한 번도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정말이지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른한테 이런 무례라뇨. 참 암담했죠. 박만식이 누구야? 썩 나와! 당신이 우리 순진한 엄마 홀렸지? 안 그래? 우리 엄마가 갑자기 재혼한다고 할 리가 없잖아. 너 그만 못하니? 진짜 왜 그래? 엄마 망신 이렇게 줄 거야? 아우,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얼른 집에 가서 얘기해. 나요? 진짜 이거 아주 못된 놈들이네. 지 엄마 행복 빌어주질 못한 망정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이 아저씨, 내가 그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아예 작정하고 엄마 홀린 거라니까. 엄마가 속은 거라고. 아우, 답답해. 아들은 내 재혼할 상대를 보자마자 제 60평생 처음 본 광경을 연출하였죠. 딸은 몇 번 봤지만 아들은 제가 재혼할 사람을 처음 보았거든요. 경비 아저씨를 보자마자 사색이 된 얼굴을 하며 갑자기 죄송하다고 하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는 제 아들에게 뺨을 올려다 붙이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웬일인지 아들 녀석은 고분고분 무릎을 꿇고 듣더라고요. 제 아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게 정말 제가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 저조차 놀랐고 딸아이도 지 오빠에게 왜 그러냐며 화를 내었죠. 갑자기 오빠 왜 그래? 아니 아저씨가 우리 엄마 홀린 거잖아요. 경비면 경비답게 아파트 주민이 필요한 거나 해주면 될 것이지. 어디 여자를 꼬셔? 왜? 사별하고 집도 자가라고 하니까 여기 들어와서 앉혀달고 싶었어? 아주 웃기는 양반이야. 그만해.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뵀네요. 아니,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일하실 분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정말로. 이런 곳에서 일할 사람 따로 있나? 이게 어때서? 참,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영옥 씨 아들이었구먼. 어떻게 이런 우연이? 그래도 이런 추태는 정말 실망스럽네. 없이 살면 무시해도 되고 있이 살면 떠받들어야 되는 건가? 자네 이런 태도가 더욱더 실망이야. 알아? 경비가 뭐가 어떻다고? 참나, 인간이 먼저 돼야지. 본인들이 엄마를 얼마나 챙긴다고. 영옥 씨랑 만나면서 여러 번 느꼈지. 차라리 나처럼 자식이 없는 게 훨씬 낫다고 말이야. 어쩜 그렇게 엄마를 몰라? 참나. 아들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재혼할 사람은 강남의 건물을 세 채나 가지고 있는 알부자였고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주주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들은 본인 회사의 주주를 보고 단번에 잘못했다 생각을 했던 거였고 저 역시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왜 말을 여태까지 안 했는지 의문이더라고요. 경비 아저씨의 말은 놀라웠죠. 그리고 딸아이도 그 말을 듣자마자 금 눈이 똘망똘망해지더니 아까의 포악함은 온데간데 없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런 것들이 내 자식들이라는 게 정말 창피하고 하필이면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이 최악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많으면 뭐하나?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쓸쓸한 것을. 마침 좋을 거리가 있다길래 한번 왔다가 하루하루 내가 살아있음을 이제야 느끼는 중이지. 나도 이 동네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말이야. 혹시 내가 자네들 엄마 아파트 하나 있는 거 홀랑 가로챌까봐
걱정해서 지금 이러는 건가? 본인들이 엄마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나 있어? 못된 것들. 엄마도 사람이고 여자인데 왜 관심 받고 싶지 않겠어? 안 그래? 지들 필요할 때만 엄마지. 여하튼 정말 기본도 안 된 자식들이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에게라도 언지를 주시지. 정말 몰랐어요. 그저 같은 처지인 줄 알았는데 저랑은 어울리지 않네요. 그리고 이렇게 못 볼 꼴까지 보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재혼하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추태를 부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랑 어울리지 않다니. 엄마, 건물이 몇 채인 줄이나 알아? 방금 오빠 한 말 못 들었어?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기회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것. 니들은 자식들도 아니야. 알겠어? 당장 돌아가. 이제 엄마랑 연 끊고 살자. 필요할 때만 너희한테 엄마였지? 단 한 번이라도 너희가 먼저 엄마한테 전화해서 안부 물은 적이나 있어? 그저 필요할 때만.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 속 시원하게 이제 여기서 연락하지 말고 살자꾸나. 너희도 성인이잖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와서 돈 많은 아저씨 하나 물었다고 우리 버리는 거야? 아, 엄마가 어떻게 이래? 그리고 저 아저씨 자식도 없잖아. 그럼 그 돈이 다 누구한테 가겠어? 우리 차지 아니야? 엄마 머리 잘 써요. 우리 엄마 자식들이야. 웃기지 마. 아저씨 돈이 많던 없던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만하자. 정말 힘들다. 너희랑 이런 대화하는 거 진절머리나. 이제 그만 나가. 아들과 딸아이는 경비 아저씨가 돈이 많다고 하자 태세 전환을 했고 그 모습을 보니 더욱더 이제 자식과는 절연해야겠다 생각했어요. 하염없이 실망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경비 아저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너무 미안했고 대놓고 돈을 노리는 자식들을 보여주는 마음이 참 창피스럽더라고요. 정말 수치스럽기도 했고요. 내가 당신 노후 책임질게요. 이제 자식들한테 더는 기대하지 말고 우리 둘이 친구처럼 평생 같이 살아요. 감사해요. 제 자식들이지만 정말 부끄럽네요.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해주셔서 고마워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저에게 정말 말동무도 해주시고 친구도 해주시고 솔직히 자식보다 낫다고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서로 의지하며 살아봅시다. 내 마음 절대 변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요. 그리고 전 자식들과 절연했고 경비초소를 망가뜨린 손해배상과 아들에게는 대출금을 갚으라고 소장도 날렸어요. 아들은 돈을 갚지 않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소송에 들어가자 어쩔 수 없이 돈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재혼을 하고 잘 살고 있으니 스멀스멀 자식들이 괜히 손주 손녀 사진을 보내며 연락을 시도하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아저씨라고 생각할 땐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이제는 부자라고 하니 그렇게 알랑방귀를 껴대는데 자식들을 보니 참 부끄럽기 그지없었죠. 재혼을 하고 바뀐 게 있다면 항상 내 안부를 물어봐주고 나를 먼저 살펴주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해졌습니다. 엄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지? 정말 너무하네. 우리 엄마 자식이야. 핏줄.
어디 안 간다고? 내가 진작 그런 아저씨였으면 결혼을 반대했겠어? 그러니까 이 문자 보는 대로 당장 연락 좀 해줘. 우리가 어떻게 인연을 끊겠어? 안 그래? 천륜인데.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연락 좀 받아요. 아저씨 상가 자리 하나 비던데 거기에 우리 가게 하나 해볼까 하는데 말 좀 잘해줘요. 너희들 연락하지 마라. 이제 너희 앞가림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너희한테 정말 실망했으니 다신 연락하지 마. 연락처도 바꿀 거니 이제 연락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니네 앞가림 하고 살아. 해준 거 없는 엄마라 원망 많이 했잖니. 그러니 너희도 엄마 없는 셈 치고 살면 되잖아. 안 그래? 그렇게 해준 거 없다고 원망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래? 다신 연락하지 마. 마지막 메시지를 끝으로 저희의 연락은 끝이 났어요. 자식들과 연을 끊는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제게 먼저 손 내밀어준 지금의 남편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더더욱 제 자식들 때문에 부담 주고 싶지도 않고 이 나이의 주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참 행복하답니다. 이젠 우울하지도 않고 하루하루 눈 떴을 때 오늘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이런 게 사람 사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리고 참 황혼의 신혼이랄까요? 늘 밥을 해도 맛있다고 해주고 꼭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저까지 구경시켜 주려는 그 마음에 항상 감동도 받곤 하죠. 삶이 다 내 뜻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혹시라도 보고 있는 나이 드신 여러분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세요. 청바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청춘은 바로 지금. 70을 바라보니 지금 하루하루가 제일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손윗동서의 황당한 행동들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결혼 2년차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때부터 손윗동서와는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어요. 딱 봐도 저를 견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결혼 초였기 때문에 최대한 웃으면서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대하는 게 지나칠 정도로 심해서 결국 안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손윗동서는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지는 않고 무조건 저보다 혼수를 더 많이 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시부모님 눈치를 봐가면서 같이 해야 될 일들을 저에게 다 떠넘기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었지만 반복해서 저를 괴롭히는 지나친 행동 때문에 결혼 2년 차에 손윗동서와 한바탕 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명절날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사이 늦게 도착한 형님이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한번 쓱 둘러보길래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 그냥 다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를 아예 투명 인간 취급하는 형님의 행동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명절이라 참고 있는 상태였죠. 한참 뒤에 다시 들어온 형님이 다시 주방을 쑥 둘러본 뒤 젓가락을 들고 제 옆으로 왔어요. 음식 준비는
다 끝나가는 거지? 일단 저녁 식사 시간 됐으니까 대충 하고 나중에 다시 하든지 하면 되겠다. 우리 그이가 너무 배가 고프다네. 원래 시댁일은 동서가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지? 나보다 손 아래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동서는 혼수 2천밖에 안 해왔잖아. 나는 혼수 2억이나 했는데 당연히 음식 정도는 동서 혼자 해야지. 혼수가 천지차인데 당연히 차등 분배해야 되지 않겠어? 나는 간보기 담당. 동서는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하면 될 것 같네.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 불만 있어도 어쩔 수 없어. 동서가 그만큼 능력이 없는 거잖아. 아무리 불만을 털어놔 봤자 혼수 2억과 2천은 천지 차이라고. 그러니까 표정 좀 풀어. 나를 노려봤자 바뀌는 건 없으니까. 그러게 누가 혼수를 적게 해오래? 반찬들이 대체적으로 좀 싱겁네. 살짝씩 간을 좀 더 하면 딱 좋겠어. 그럼 서둘러 저녁상 차리자고. 이런 거 보면 동서가 아직 손이 서툰 게 보인다니까. 그럼 나 먼저 나가서 기다리도록 할게. 형님, 음식 준비는 그래도 같이 해야죠. 저는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음식만 만들고 있는걸요. 그러지 마시고 상차림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동서가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은데 나는 동서 오기 전에 혼자서 이미 다 했던 것들이야. 이 정도 가지고 엄살 안 떨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이 정도는 보상 받아야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다들 배고프다고 난리니까 일단 내가 말한 거 간 좀 살짝씩 다시 보고 바로 상 차려줘. 형님은 제 말을 무시한 뒤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시모가 제일 싫어하는 게 꾀부리는 거였는데 형님은 시모가 잠깐 볼일 보러 나가신 걸 이용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주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있던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상태라 시댁에 늦게 온 형님이 그래도 도와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화가 점점 끓어오르고 있는데 때마침 시모가 볼일을 끝내고 들어오셨는지 주방에 있는 저를 부르셨고 급하게 거실로 나가보니 다른 집을 다녀오신 건지 여러 가지 음식들을 싸오셨어요. 동네 지인분 댁에서 받아온 음식이라며 상 차릴 때 같이 내어놓으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주위를 둘러 보셨습니다. 저는 음식을 들고 주방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는데 시모가 아주버님 차가 밖에 주차되어 있는데 형님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자 굳어진 얼굴로 주방으로 나오시더니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방문을 활짝 열어 젖히자 형님은 코를 골며 대자로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모는 형님 보고 일어나라며 최대한 화를 억누르며 침착하게 깨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일어나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형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시모는 다시 한번 형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서 저녁 준비해야 된다고 하자 잠결에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입에 담지 못할 거친 욕을 한마디 내뱉더니 몸을 돌려 버렸어요. 경악을 하신 시모는 화가 올라오셨는지 화장실에서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들고 오셨고 형님의 얼굴에 찬물을 냅다 뿌리셨어요. 아주 잘 자고 있다가 찬물을 뒤집어 써서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급하게 몸을 일으키며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 형님의 목소리에 시모가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면서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던 형님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던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저에게 화를 냈어요. 동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힘들게 먼 길을 온 건데 어머님 오셨으면 나를 깨워줄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쉬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어? 너 아직 잠이 털겠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만 피곤하고 너만 먼 길을 온 것도 아닌데 어디서 지금 작은 며느리한테 탓을 돌리고 있어? 아, 제가 오죽 피곤했으면 잠들었겠어요. 그리고 저도 조금은 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은 왜 동서한테만 잘해주시고 저는 막대하시는 건데요? 침이나 좀 닦고 말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으면서 네가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작은 며느리도 똑같이 먼 길을 왔고 아침부터 힘들게 음식 만들고 있었다. 너는 저녁 시간 돼서 왔으면 미안해서라도 옆에서 음식 만드는 거 거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작은 며느리 들어오기 전에도 엄청 꽤 부리더만 이제는 아예 대놓고 퍼질러 잠을 자고 있네. 남자들도 밖에서 힘들게 집안일 청소하고 집수리 하고 있는데 너만 천하태평이지? 아주 꼴보기 싫은 짓만 골라서 해라. 빨리 주방으로 가서 저녁상 차리는 거 도와주고 네가 몇 살이라도 더 나이 먹었으면 손이 사람답게 똑바로 행동해라. 당장 주방으로 안 튀어가? 예고도 없이 들어오신 시모가 형님의 행동을 직감하고 있었는지 화가 잔뜩 올라오셨어요.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시모가 형님의 얼굴에 찬물을 부어버릴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형님은 투덜거리면서 주방으로 들어가 물기도 제대로 닦지도 못한 채 시모의 눈치를 보며 저녁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죠. 지금 네가 어떤지 봐봐라. 오자마자 작은 며느리를 조금이라도 도와줬더라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대충 알 수 있을 텐데 손가락 까딱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바로 확인이 되잖니? 뭘 멍하니 서 있어? 아직 잠이 덜겠니? 작은 며느리한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너는 어떻게 된 게 날이 가면 갈수록 하는 행동이 점점 더 마음에 안 드니? 내가 이래가지고 너한테 무슨 일을 맡기고 마음 편히 바깥 일을 보고 오겠냐는 거야. 똑바로 정신 안 차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동서 오기 전에 그동안 제가 힘들게 음식 준비하고 집안일도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고생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식 그거 얼마나 된다고 저까지 거들어야 되는 건데요. 그동안 저도 고생한 만큼 이 정도는 대우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너 지금 시애미 말에 대드는 거야? 그동안 내가 안 도와줬어? 음식 솜씨도 형편없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다 신경을 써야 했었는데 너 혼자 다 한 것처럼 억울해하지 말고 당장 작은 며느리한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더 늦어지기 전에 저녁상 준비해라. 또 눈에 거슬리는 행동하면 내쫓을 줄 알아. 형님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보이면서 저에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이 제 형님이라는 걸 어디에다 말하기에도 창피스러울 정도로 형님은 저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죠. 그렇게 제가 도와달라는 걸
투덜거리면서 하던 형님은 시모가 다른 일을 하시는 사이마다 기분 나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님과의 관계가 완만해질 수 있을지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고민을 해봤지만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질 않아 제가 먼저 다가가는 건 오히려 화를 키우는 일이 될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제 일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형님이 시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먼저 말을 붙였어요. 그리곤 저에게 한다는 말이 자기가 시모에게 욕먹는 걸 봐서 기분 좋았냐고 몰래 웃는 거 다 봤다면서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정신없고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형님과 말장난하고 싶지도 않아서 몰래 웃은 적 없고 서로 좋은 관계 유지하면 좋겠다고 최대한 감정 상하지 않게 대화를 풀어나갔는데 갑자기 형님이 제 머리 위로 찬물을 들이부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형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저도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면서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른 비명소리에 시모와 이제 막 일을 마치고 들어온 가족들이 주방으로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서 제 머리와 옷이 전부 다 젖어버린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형님이 시부모님 집안의 며느리로 못 살겠다며 밥상을 엎어 버렸어요. 시댁 집안 식구들은 형님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했고 바닥으로 떨어진 그릇들은 전부 다 와장창 깨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이성을 잃어버려 흥분한 형님을 말렸지만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들은 미처 막을 수가 없었고 시모는 형님의 말을 듣곤 휘청거리셨죠. 제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동서가 오기 전에 시키는 건 큰소리 하지 않고 했으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동서가 대신 좀 해달라는 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머님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려고 혼수를 2억이나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꼴랑 2천밖에 준비 안 했잖아요. 저한테는 결혼하기 전부터 정말 많은 걸 바라시더니 왜 동서는 순순히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건데요? 여기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데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동서를 달갑게 맞아줄 수 있었겠냐고요. 어머님 때문에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고요.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다 집안 사정이 다르고 작은 며느리가 혼수 2천을 했다고 해서 그게 왜 너랑 비교가 되어야 하는 건데?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옳은 행동이라는 거야? 네가 큰 며느리로 본을 보인 모습이 있기라도 한 거니?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옆에서 그동안 나한테 배웠던 거나 네가 하나라도 더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알려주는 게 당연한 건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방에 처박혀서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퍼질러 잠만 자고 있는데 지금 그게 시애미 앞에서 보일 행동이냐고. 그리고 네가 지금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 게 한두 번이야? 작은 며느리가 들어온 날부터 계속 밉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잖니. 나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네가 뭔데 작은 며느리를 못 살게 구냐는 거다. 인사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른데 어쩌겠어요? 저는 동서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요. 저는 앞으로 이 집 며느리로 못 살겠어요.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막내 며느리 끼고 평생 사세요. 형님은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았는지 끝내 이성을 잡지 못한 채 시댁을 뛰쳐 나갔어요. 아주버님은 시부모님께 죄송하다며 급하게 형님을 뒤따라 갔지만 이미 서로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인지 형님이 다시 시댁으로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시모는 형님을 더 이상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날 이후 형님과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한 적도 없으셨죠. 저도 형님의 태도에 상처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차라리 인연을 끊고 지내는 게 가족에겐 평화가 있을 것 같아 입 밖으로 형님 얘기를 일절 꺼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안 볼 것처럼 시댁을 나갔던 형님이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받고 싶지는 않았지만 2달 만에 온 전화라 일단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들어는 보고 싶었죠. 동서, 잘 지내고 있었어? 아직도 그때 일로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야?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을 때도 됐잖아? 우리 잠깐 통화 좀 할까?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저 지금 많이 바빠서 오래 통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형님이 그때 저한테 했던 행동은 아직 그대로 상처가 남아 있는데요. 내가 조만간 직접 얼굴 보고 정식으로 사과할게. 나랑 오래 통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용건만 간단히 할 테니까 나 좀 도와줄 수 있지? 아휴,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해.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동서한테 그런 행동 아예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동서를 너무 몰랐었나 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왜 그때 알려주지 않았던 거야? 동서가 왜 혼수를 2천밖에 안 했었는지 나는 한참 뒤에나 알게 됐다고. 진작에 말해줬으면 그런 일도 없었지. 동선의 아버님께서 시아버님 회사와 이번에 합병을 했다며? 서로 친분이 있었다는 말을 왜 얘기 안 했어? 그런 일들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으면 나한테 귀띔이라도 해줬어야지. 나는 그런 걸 전혀 몰랐었잖아. 그리고 동선의 아버님께서 투자하고 계신 회사가 하나 있다고 하던데 내가 이번에 그곳에 입사 지원서를 냈거든. 애들도 어느 정도 커서 나도 다시 원래 하던 일에 복귀할까 생각 중이었거든. 그런데 거기 회사 대표가 동선의 언니분께서 운영한다며?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내 이력이 뒤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잘 좀 봐달라는 거지.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돕는 거 아니겠어? 나중에 나랑 개인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언제 시간 괜찮겠어? 나 정도 스펙이면 동선의 언니분께서도 분명 욕심은 나실 거야. 비록 일을 쉰 지 몇 년 됐지만 충분히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 이력은 된다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명절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좋게 넘어가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신 이유는 저희 언니 회사에
형님이 들어가고 싶어서 저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건 언니 회사인 거지 제 회사가 아니니까 저는 관여할 문제가 아닌데요. 그리고 능력이 되신다면 저희 언니가 그건 알아서 채용하겠죠. 저한테 입긴 넣어달라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네요. 어머,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좀 도와가자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아유 참, 동서 정말 1억이야? 나 섭섭해지려 해? 부탁 좀 할게. 그건 제 권한 밖이라 민감한 문제에는 답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채용이 된다면 형님한테 좋은 일일 테고 채용이 안 된다면 그건 형님의 능력 부족이죠. 어머, 나 여태까지 일하면서 능력 좋다는 말 정말 많이 들었다니까. 그러고 보니 저번 결혼식 때 얼굴 잠깐 뵌 것 같은데 인사도 드렸었고 내 얼굴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다. 딱 한 번만 좋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안 되겠어? 내가 자존심 굽히고 동서한테 부탁할 정도면 그 회사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 줄 알겠지? 형님이 저에게 전화한 목적을 알게 된 순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로 저에게 사과를 한 거니까요. 그리고 제 회사도 아니고 저희 언니 회사에 들어가는 걸 저한테 전화해서는 잘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더는 들어주지 못할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더 전화가 왔지만 괜히 불편한 일 만들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언니한테 전화를 했죠. 손다영? 아, 입사지원서 보기는 했지. 너희 시댁 집안 형님이라고? 대충 훑어보긴 했었는데 우리 회사에 들어올 만한 자격은 미치지 못할 것 같던데. 요즘 그 정도 스펙은 다 갖추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닌 회사가 내 친구 회사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대충 들어보니까 좋게 끝내고 나온 건 아니더라고. 전 회사에서 이미지도 상당히 안 좋았었고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하고 밑에 부하 직원만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거야. 본인이 이룬 성과도 아닌데 자기가 선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고 결국 내부 분열로 인해 부하 직원들이 그 사람을 고발하면서 퇴사하게 됐다던데. 그리고 디자인 바닥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서 한 달이 건너면 웬만한 사람들 거의 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야. 큰 회사에 다녔던 사람이면 대충 알아봐도 어떤 생활을 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불합격 처리한 걸로 알고 있어. 직원을 채용할 때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회사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거든. 따로 통보가 가겠지만 네가 잘 포장해서 얘기해 주던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 다른 회사도 많으니까 그곳에서 채용하겠지. 저희 언니의 말에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어요. 시댁에서 생활할 때와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할 만큼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 형님이 저희 언니 회사에 채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에 불만을 가지게 된 건지 언니 회사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 소식을 언니를 통해 듣게 되었고 저는 급하게 언니 회사로 찾아가 난동을 피우는 형님을 말렸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형님은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동서, 내가 저번에 전화하지 않았어? 좋게 좀 봐달라고 얘기했잖아.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를 채용 안 해줄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하나뿐인 남편한테도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욕먹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동서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나를 당장 이 회사에 채용하라고 동서 언니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줘. 과거에 다른 회사에 있었던 일까지 들추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좀 하지 그랬어요. 이력서가 뭔데요? 과거에 다녔던 회사에 대한 이력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에서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알아볼 수 있는 거라고요. 디자인 바닥이 좁다는 걸 형님도 아셨으면 그동안 행실을 똑바로 하셨어야죠. 이렇게 난리를 치시는 게 오히려 역효과인 거 모르세요? 그리고 제가 듣기론 형님이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집안일은 뒷전에 쇼핑으로 사치 부리고 맨날 모임만 가진다면서요? 그래서 한 소리 들은 거 가지고 지금 별거까지 하신다던데 도대체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하신 건데요? 어머님이 형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 터지겠냐고요. 내가 그동안 애들 키우고 힘들게 육아했으면 그 정도는 보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데 혼수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동서도 잘 알잖아. 나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건 우리 부부 문제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당장 이 회사에 나 집어넣어 주도록 해. 지금 당장 합격시키라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형님처럼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형님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요. 저는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의 이력서 좀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직원분이 내려와 저에게 형님의 이력서를 건네주었고 저는 다시 돌려주면서 남의 회사에서 행패 부리면 영업방해죄로 골치 아파진다고 그만해주길 부탁했어요. 하지만 절대 물러나려는 생각이 없었는지 입사 지원서를 돌돌 말아서 그걸로 제 뺨을 올려치면서 모든 건 전부 다 제가 융통성 있게 처리해주지 않아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죠. 아무리 제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지 제 뺨을 입사 지원서로 올려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그 자리에서 형님의 입사 지원서를 빼앗아 쫙쫙 찢어 얼굴에 던져 버렸습니다. 자기 얼굴에 찢어진 입사 지원서를 보고 뭐 하는 짓이냐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언니는 도저히 지켜볼 수 없어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경찰분들이 형님을 말렸고 그렇게 상황은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아주버님부터 시작해서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다 경찰서로 달려왔고 형님의 친정 부모님들까지 전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서도 형님은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무조건 저희 가족과 시댁 집안에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만 털어놓고 있었죠. 이 문제로 양가 어른들께서는 서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그 자리에서 형님한테 이혼하자는 충격적인 말을 통보했어요. 뭐? 이혼?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이 나와? 내 편에 서서 위로를 해주는 게 우선 아니야? 이제는 당신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당신과 이혼하자고 했겠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당신이 이걸 보고도 나랑 이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소? 어머, 이건 뭐니? 지금 이 사진 속에 있는 여자가 며느리 너는 아니지? 여기가 어딘 거야? 분위기를 보니까 춤추는 곳 같은데 너 이런 곳에도 다니는 거니? 저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돈 벌어 오는데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는 애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춤바람 나서 저런 곳에서 남자들 허리 감싸지고는 현란하게 즐기고 있었네요. 제대로 된 증거 보여드려요.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제가 차마 어르신들 앞에서 그건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 당신 미쳤어? 지금 내 뒤를 캐고 다닌 거야? 나도 좀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 뿐이라고. 사는 게 힘드니까 스트레스 좀 풀려고 잠깐 다녀온 건데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잖아. 여태까지 당신 뒷바라지 해주고 힘들게 애들 육아했으면 이 정도 보상은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딴 걸로 나는 이혼 못해. 까면 깔수록 새롭게 드러나는 형님의 충격적인 행동들에 가족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형님의 친정 부모님들께선 시모에게 죄송하다며 경찰서에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였지만 아주버님이 공개한 결정적 영상에 찍힌 형님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돼선 숙박시설에 다른 남성과 출입하는 증거물을 확인하신 시모는 결국 아주버님과의 결혼 생활은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며 아주버님이 이혼을 결정했다는 거에 동의를 하게 되었고 결국 형님은 더 이상 저희 식구가 될 수 없었어요. 살면서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본 건 처음이라 지금도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인생을 막 살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지 왜 이런 미련한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뒤늦게서야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며 아이들 핑계로 아주버님과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형님을 받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제 형님으로 받아주고 싶지는 않네요. 최근에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다시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갈 수 있게 아주버님 보면 말 좀 잘해달라고 2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사람 본성 어디 가겠나요? 또다시 받아주게 된다면 머지않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겠죠. 이번에 전화번호까지 바꿀 생각입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어쩌겠어요. 이미 주워 담을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앞으론 제발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사지마비를 앓고 있는 나이 60의 여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신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행히도 재활치료에 효과가 있어서 상반신의 신경이 많이 회복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타자를 칠 수 있는 기적이 찾아왔네요. 하루에도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 타자 치는 연습을 하고 있고 의사 말로는 앞으로 몇 년 뒤면 상반신은 몰라보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을 주셨지만 아직까지 하반신의 신경 감각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태네요. 그래도 희망 잃지 않고 꾸준하게 재활치료 받다 보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뒤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지마비를 겪은 지는 벌써 5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한순간에 변해버린 제 삶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몸 상태 때문에 하루 동안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고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한순간의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으니까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당시 저희 가족은 화목했고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성격은 항상 밝았고 뭐든지 적극적이었어요. 제 아들과 결혼한 뒤에 따로 신혼집을 마련한 게 아닌 저희 집에 들어와 살았었는데요.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불편한 건 싫어하는 성격이라 며느리가 들어와 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그래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무조건 짐 싸서 들어온 며느리의 적극적인 행동을 무조건 말리는 건 아닌 것 같아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최대한 서로를 배려해가며 맞춰가기 시작했고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죠. 며느리가 워낙 밝은 성격이었고 눈치가 빨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해질 것 같은 상황들은 부딪히지 않으려 노력해 주었어요. 그런 모습을 봐오면서 며느리로 받아들이길 정말 잘했다 생각했었죠.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유지해가며 웃음이 끊이지 않던 어느 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저녁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내어준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도중 아들이 저와 남편에게 여행 좀 다녀오시라며 제주도 비행기 티켓을 식탁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저희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행동에 당황해하며 비행기 표를 보고 있었죠. 이이가 아버님 어머님 여행 한번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비행기 표가 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표를 구하게 되었어요. 두 분 시간 괜찮으시죠?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셨잖아요. 그래요. 이번 기회에 두 분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세요. 이 사람이 호텔도 전부 예약해뒀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긴 한데 그렇잖아도 요즘에 좀 답답한 느낌은 있었거든. 워낙 서로가 바쁘다 보니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바람도 못 쐬고 있었는데 당신은 어때요? 이참에 한번 다녀오는 것도 괜찮죠? 우리 생각해서 일부러 준비해줬는데 일은 며칠 뺄 수 있잖아요. 우리 둘이 제주도 여행 가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남편은 항상 바쁜 일정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따로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전부 생각해서 일부러 준비해준 며느리가 정말 고마웠었죠. 남편도 며느리가 애써 준비한 것들을 취소하게 되면 서운해할까봐 고맙다며 비행기 티켓을 받아주었네요. 그렇게 모든 일정을 조절한 뒤에 저희 부부는 오래간만에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며느리 덕분에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전화 오는 며느리에게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도 전송하며 불편함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앞으로 저희 부부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며 늦은 저녁 호텔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를 밝히던 양쪽의 라이트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더니
잘 달리던 차가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고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곳에 정차되어 버린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 보험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차 안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갑작스런 사고를 대비해 밖에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한 뒤 트렁크에서 안전 표지판을 꺼내 설치하고 있는데 하필 그 순간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 한 대가 저희를 뒤늦게 발견하곤 그대로 돌진하게 되면서 저와 남편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시간에 눈이 떠졌고 제 앞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길래 제가 정신을 차렸다는 걸 알려주려고 입을 열려 하는데 눈동자만 돌아갈 뿐 몸 전체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뜬 저를 발견한 며느리가 놀란 듯 쳐다보았고 아들은 곧바로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렇게 잠시 뒤 추가적인 검사가 진행이 되면서 의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 몸 상태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다행히 머리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척추 손상으로 인한 신체 기능 장애가 너무 큰 상태였고 호흡기가 없으면 자가 호흡이 힘들 정도로 신체의 기능이 전부 저하된 상태입니다. 6개월 만에 깨어나신 것도 기적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다는 건가요? 몸이 회복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글쎄요. 그 기간을 저희도 확답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지금 현재 모든 장기의 기능도 거의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이미 손상되어 버린 신경들은 회복할 수 없으니 예전처럼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장담하기 힘들죠. 자가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은 환자분께서 일어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희망이라도 생길 겁니다. 의사의 말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났던 남편이 보이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제 앞에 앉더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워서 눈물만 흘려야만 했어요. 남편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이미 장례까지 전부 치른 상태였죠.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이런 와중에 며느리는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루빨리 몸 상태가 회복될 수 있게끔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어요. 하지만 남편을 떠나보낸 충격과 평생을 누워 있어야 할지도 모를 몸 상태 때문에 저는 회복할 의지를 전부 상실해버린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진행했고 계속해서 회복할 마음을 보여주려 하지 않자 며느리도 한계에 도달했는지 더 독한 모습을 보여주며 눈만 움직일 수 있는 저에게 갑자기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네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래가지고 언제 저한테 화를 내실 거예요? 이게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신 거 모르세요? 제가 어머님과 아버님께 제주도 여행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지만 않으셨어도 절대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겠죠. 제가 언제까지 어머님 옆에 붙어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이런 식의 결혼 생활 저는 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힘들게 하실 거면 그이랑 이혼할게요.
제가 어머님 병수 받으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호흡기라도 떼셔야 뭘 해볼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병원에 계실 거죠? 하루빨리 일어나셔서 제 머리채라도 잡으셔야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가 호흡하려고 노력하시는 의지조차 안 보이신다면 그이랑 이혼하고 저는 이 집에서 떠날게요. 그럼 어머님은 평생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셔야겠죠. 그런 걸 정말 원하시는 건 아니시죠? 며느리의 말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결국 며느리가 아들과 이혼하고 혼자가 된 상태에서 제 곁에 남아있게 되는 모습을 상상하니 엄마로서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 만들어 저희 가족의 불행을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저에게 준 자극 때문에 서둘러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것들을 노력했어요. 하루하루 괴로운 고통이었지만 언젠가 좋아질 수 있는 그날을 상상하며 열심히 재활치료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한 달 뒤부터 조금씩 호흡의 상태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눈만 움직일 수 있었던 몸에서 조금의 단어 정도는 할 수 있을 만큼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도움으로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며 노력한 결과를 몸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좋아지고 있던 어느 날, 병실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는 심각했죠.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병실로 들어온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는 걸 보니까 꽤 오랜 기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느낀 게 맞니? 네, 맞아요. 그이가 지금 안 좋은 시기인 거 뻔히 알면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해외에서 사업을 하겠다잖아요. 언제부터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승철이는 왜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잖아. 그이는 벌써 같이 사업하겠다는 사람들 만나러 갔어요. 회사는 진작에 그만뒀어요.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운영하셨던 사업을 결국 정리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불안했는지 결국 본인이 사업에 뛰어들고 싶었나 봐요.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더 이상은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어머님, 저희 앞으로 어떡하죠? 며느리의 말에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 혼자 극단적인 선택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병원에 왔을 때 단둘이 진지하게 대화로 상황을 풀어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아들은 마음을 완전히 굳혔는지 제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결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말을 끝으로 아들은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 단둘이 지내며 재활치료에 집중을 했어요. 아들은 두바이라는 곳에서 건설 사업을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아들의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는지 며느리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금이 들어왔고, 저희는 아들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함께 몸이 회복할 수 있게 노력한 결과 아주 조금씩 팔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 어느 시점부터 몸의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다
매 끼니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 이런다고 좋아질 수 있겠어? 벌써 몇 달째 그대로잖아. 나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걸 계속 하라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그래도 계속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도움된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있을 필요도 없어서 집에서만 오로지 제 도움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하루빨리 회복하셔야죠. 어머님은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뻔히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거 전부 다 드실 때까지 저녁상 안 내어드릴 거예요. 설마 오늘 저녁도 굶으시려는 건 아니시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몸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셔야죠. 그래도 상반 씨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는 진단 결과 받았잖아요. 그러니 노력하시라고요. 며느리는 매 끼니 때마다 저에게 알아서 먹으라며 대접에 설탕물을 건네주었고 저는 온몸을 이용해 발버둥 치며 혀로 핥아 먹어야만 했어요. 제 모습이 너무 취했지만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면 며느리의 말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대접에 담긴 설탕물을 혀로 핥아 먹고 있던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고 몇 년 만에 보게 된 아들이 두바이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추한 제 모습을 보게 된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물어보지 않고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더니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급하게 아들을 불러봤지만 이미 아들은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잠시 장보고 들어온 며느리에게 무력을 행사했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 얼굴에 손을 날려? 당신 미쳤어? 내가 봤을 때 당신이 더 미친 것 같은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제 그만하자고 했잖아. 당신 정말 내 말 안 들을 거야? 엄마는 두바이에 모시고 갈 수 없다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당신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뭐 하자는 건데? 나는 싫다고 얘기했잖아.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두바이에 나 혼자 절대 안 가. 어머님이랑 같이 갈 거라고. 당신 정말 많이 변했다.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당신 10달 동안 품고 출산의 고통 참아내시며 세상 빛을 보게 해주셨는데 저렇게 되시니까 짐처럼 느껴진 거야?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당신 혼자 두바이 가서 살아. 나는 어떻게든 어머님 회복시킬 거야. 당신이 제주도 보내드리자고 했다가 사고가 나서 죄책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래도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 엄마 더러운 것들까지 전부 다 치워가며 살 건데? 세상 떠나신 장인 장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시면 참 좋아하시겠다. 내가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냥 자연스럽게 곡기 끄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면 된다고 했잖아.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사지마비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은 몸 상태 때문에 우울증까지 찾아와 결국 음식을 입에 대지 않으셨고 그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셨다고 경찰에게 진술하면 된다니까. 어머님 전부 다 들으시겠어. 제발 좀 조용하게 얘기하면 안 돼? 당신이 뭐라고 하던 나는 어머님 옆에 있을 거니까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다시 두바이로 떠나버려. 어떻게 된 게
당신은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더 이상하게 변하는 거야.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전부 듣게 된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아들이 저를 버리고 며느리와 함께 두바이로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최대한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정작 아들은 제가 짐스럽게 느껴졌는지 더 이상 저를 감당하고 싶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에 아들은 화를 삭히지 못한 상태로 집 밖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제 표정을 살피고 있던 며느리를 보자마자 얼굴에 설탕물이 범벅이 된 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오열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며느리는 급하게 저에게 다가와 설탕물과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저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불안에 떨고 있는 제 두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침착한 모습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어머님,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어머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처음 어머님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을 때 기억나세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가 아닌 친엄마처럼 생각하며 지금까지 곁을 지켜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이 따라 두바이로 가겠어요? 그이랑 결혼하고 어머님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저는 이 집안의 딸이 된 거예요.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세요. 차라리 잘 됐어요. 어머님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이가 했던 말들 전부 후회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좀 더 독해져서 지금의 상황 헤쳐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처음 병실에 누워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고 눈동자만 굴릴 수 있으셨어요. 호흡기에 도움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았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어머님 혼자서 호흡을 하실 수 있고 어느 정도 상체와 팔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됐잖아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저는 매일 어머님과 함께 걷는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재활치료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께서도 먼 훗날의 모습을 상상하며 지금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는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좋은 말만 늘어놓았어요. 그래도 그런 말이라도 듣게 되니 조금은 진정이 된 상태였고 저를 버리려고 했던 아들 앞에 보란듯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말들을 전부 후회하게 만들어야 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를 아들을 다시 기다리며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그런 삶 속에 아들은 며느리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두바이로 넘어왔으면 좋겠다며 설득을 시키려 했지만 이미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많은 상처와 실망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를 해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아들이 또다시 저희 앞에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몇 년 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저희 앞에 다가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셨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라셨죠? 그래도 몇 년 사이에 몸이 아주 좋아지셨네요. 이제는 휠체어 타고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되신 거예요?
정말 사람의 생명은 끈질긴 것 같아요. 살고자 하는 의지 하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까지 변하게 되실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너무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여기 좋아서 온 줄 알아요? 제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아빠가 세상 떠나시고 남겨두신 재산 있잖아요. 그것 좀 써야 할 것 같은데 괜찮죠? 요즘 시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제가 운영하던 사업이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빠가 남겨두신 재산 제가 좀 사용해야 될 것 같네요.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너한테 줄 돈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당신은 아직까지도 생각이 없는 거야? 두바이 생활 정리하고 당장 국내로 들어와. 거기에서 되지도 않는 사업 붙잡고 있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셋이서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당신 요즘에 나한테 생활비조차 줄 수 없잖아. 지금 이 시기만 넘어가면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된다고. 그러니까 엄마, 이번만 딱 눈 감고 남아있는 재산 전부 다 저에게 주세요. 아들이 살아야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정신 나갔다고 두바이에서 힘들게 사업하며 살아온 줄 아세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도 이게 제 현실인데 어쩌겠어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너희 아빠가 그런 쓸데없는 곳에 투자하라고 재산을 남겨준 것 같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제가 꼭 극단적인 행동을 저질러야만 말을 들으시겠어요? 두 번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가지고 계신 재산 전부 저에게 넘겨주세요. 그만하지 못해? 어머님께서 그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당신은 그동안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정작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해? 그러고도 당신이 어머님 아들이야? 당신이 찾아오는 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해. 내가 평생 꿈꿔온 사업이 무너지고 있다는데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길바닥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냐고요? 아들은 제가 아무것도 도와주려 하지 않자 이성을 잃어버렸고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던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준다면 분명 모든 걸 탕진하고 또다시 요구할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너지고 있다는 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다름없는 행동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어도 저는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겨우 상황이 정리될 수 있었고 아들은 다시 두바이로 돌아갔지만 조만간 다시 올 땐 각오하는 게 좋을 거라며 저와 며느리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은 저희에게 불안감을 더더욱 크게 증폭시켰고 며느리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이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과 연락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건 마음먹으면 알아낼 수 있는 거라 며느리와 저는 매일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들에게 전부 다 줄 수 있지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들 아들은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을 테고 거기에다가 한 번의 도움은 제 껍데기까지 전부 다 벗겨먹을 정도까지 와야 멈출 것 같아 아예 도움 줄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제 곁을 지켜주고 있는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요. 오늘이 있기까지 전부 며느리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정도도 회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아들이 버티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제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놈은 제 아들이 아니네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희에게 접근할지 몰라 너무 두려운 상태입니다. 저와 며느리가 안전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세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지금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